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은요, 이 세 남자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좀 정리해보는 세 남자의 부동산 이야기 시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반응이 뜨겁습니다. 뭐 두 분에 대한, 저도 욕도 벌써 많이 먹었고요. 두 분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관심이라 생각하고요. 매주 월요일 저희와 함께 뜨겁게 토론회장을 만들어줄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나오셨고요.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대표 곽창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오늘 이 세 남자와 함께 부동산 관련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는 사실 시작하면서 조금 언급을 해드렸죠. 그 주제 지금 바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네버엔딩 갑론을박 재건축 규제 왜 하필 35층인가? 오늘도 뜨거울 것 같습니다. 이 토론이. 자, 언제나 공공성 측면이라는 시의 입장과 그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조례, 가이드라인이라는 의견이 지금 팽배하게 그 일부 정치인들, 지자체장들까지 가세해서 점이 각영의 형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말에 이제 예정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관수제까지 맞물려서 지금 뭐 정말 혼돈스럽습니다. 이 재건축 단지 사시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문 소장님, 왜 35라는 숫자가 왜 나왔을까? 33도 아니고 35라는 숫자가 왜 나온 겁니까? 네, 이제 그 35층에 일부에서는 이제 뭐 과대한 규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50층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35층의 그 높이는 아마 서울시에서 어떤 그 낙산의 높이를 맞춘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한 100에서 한 120m 정도의 그 높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이제 한강 공공성 재편, 그러니까 2009년에 실시됐던 한강 공공성 재편 이전에 이제 서울에서 건립된 공동주택의 최고 높이가 되다 보니까 아마 이것이 이미 지어진 사례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주택 건설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아마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조금 이제 서울시 정책상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이제 거의 그 용도지역에 따르는 중심지 기능과 주거지능을 분화해서 이제 30층과 50층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을 세분화시켰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 왜 35층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알겠고요. 지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찬반 아주 의견이 굉장히 팽배하고 뜨겁습니다. 자,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재건축 층수 규제 50층과 35층 두 분은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곽 대표께서 먼저 해주시죠. 방금 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35층 규제가 법률이나 또는 조례에 있는 건 아닙니다. 조례에 있다고 많이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이고 일종의 지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이 주제가 매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예민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돈이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지금 이제 35층 이상으로 뭐 50층까지 지었을 때 높이 지으면 지을수록 높은 곳이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렇겠죠. 그 일종의 이제 뭐 조망권의 가치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러나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초고층을 주택으로 짓는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은 이 저층부에 대한 가치가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예. 대세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라서 이걸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저는 어쨌든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일종의 공공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예전에 그랬으니까 뭐 35층이다,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법률은 규제 최소한을 규정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고요. 어디에도 규정이 없다면은, 규제가 그 법률 규정이 없다면은 그거는 결국은 그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거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곽창석 대표께서는 역시 생각했던 대로 일단은 법률적인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고,
그 일괄적인 규제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그 입장을 견지해 주셨습니다. 이재문 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약간 우리 곽 대표님 생각하고는 조금 반대인데요. 예, 뭐 예. 법률적인 쉽게 얘기해서 근거가 좀 없다라는 얘기보다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5년마다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해 갖고서 5년 단위로 해서 도시계획을 짜야 되는 법정 계획입니다. 법정 계획이고 그 법에 의해서 어떤 도시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계획과 운영이 움직여지고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 용도 지역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에 일반 주거 지역에서 용적률은 250에서 300%에 하고 건폐율이 50에서 60% 쉽게 얘기해서 60%까지 진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우리 아파트들이 짓고 있는 그 대부분의 그 유형들을 보면 건폐율이 한 20%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도심이 집심대일수록 건폐율이 조금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 용적률을 300% 법정 용적률을 300% 줬을 때 건폐율을 20% 했을 때에는 평균 층수가 15층밖에 안 됩니다. 근데 15층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35층까지 지을 수 있다라는 거는 단지의 균형적인 발전과 층고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좀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그런 종합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또 도시 재생 사업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난개발이 됐고 난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우후죽순으로 이제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인식이 좀 배긴 것 같고요. 이제는 그것을 좀 공공적으로 공공 측면을 강조해서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증대됨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적 권리를 좀 제한하는 어떤 그런 그 부분들이 계획에도 들어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걸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도 좀 불거지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 그럼 확실하게 이 35층 제한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 법은 아닌 건가요? 조례로 제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서울시의 가이드라인, 일종의 지침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이거를 이제 인센티브, 기부 체납 25%를 조건으로 또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서울시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음 서울시장 때는 또 풀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5층이면 용적률이나 건폐율로 봤을 때 15층이면은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35층이면은 충분한 그 완화를 해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왜 35층은 되고 50층은 안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높이 지으면 안 된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 의견으로는 이 도시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재생이 가능한 도시여야 되고 우리 때에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후손을 위한 규제가 법률에 의해서 근거를 갖고 규제를 해야지, 이렇게 지자체에 따라서 규제를 했다가 또 풀었다가 이렇게 되면은 이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렇게 낙산 높이를 기준으로 했고 또 통경축 얘기를 합니다. 통경축 얘기 나오죠. 또 한강이라는 자연 경관을 한강 주변에 있는 주택이나 건물들이 이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 어디에서도 그런 그 조망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큰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 소장님 말씀대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이미 규제가 돼 있습니다. 규정돼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층고를 높여서 건폐율을 줄일 수 있다면은 동경축 확보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시장의 이념적 성향이나 어떤 그 철학에 따라서 이거는 법이 아니고 늘 변화하는 도시 정책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혼란들이 오는 것 같은데, 우리 곽 대표님에게 이재문 소장 하실 얘기 있으면 해주시죠. 일단 지금 아까 우리 곽 대표님 얘기한 대로 50층 이상의 규제 완화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제 아마 그 아파트로서 서울 시내에서 50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딱 유일하게 두 개거든요. 그 두 개가 이제 2009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 공공성 정책 재편에 의해서 기부 체납을 25% 이상
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렬한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그 두 개의 아파트 외에는 사실 시행이 안 됐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성수동 트리마지 아닙니까? 5월인가 7월에 이제 입주를 지금 예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또 하나는 그 부분 외에는 지금까지 50층 이상의 아파트를 안 해줬는데 그럼 왜 50층입니까? 하필이면 90층까지 가도 되죠. 왜 35층하고 50층만 대비할 필요가 없죠. 재건축의 아파트를 해서 예를 들어서 70층으로 갈 수 있다라면 건폐율이 더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건축 단지에서 얘기하는 통경축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숲이 이루어져 있는 곳에 지금 한 아파트만 그렇게 뽑아준다 그래서 통경축과 조망권이 확보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근거인데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나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어떠한 규제 그리고 그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안 돼 있다. 그럼 조례에 위임할 수 있고 조례에서는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어떤 결정사항으로 위임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고 이 35층의 규제가 사업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는 재건축 단지 하나의 문제라는 거죠. 도시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도시 전체적인 어떠한 그림으로 봤을 때에는 규제가 돼야 될 곳은 당연히 규제가 돼야 되고 또 지금 그 일반 주거지역에서만 35층 이상을 짓지 말라는 얘기지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과 이런 중심지 기능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는 51층 이상 질 수 있게끔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건 일반 주거지역에서 50층으로 가겠다라는 데 지금 얘기가 되는 거지 나머지 지역은 이미 다 풀어주고 있고 그 풀어진 지역에서 타워팰리스나 이런 그 주상복합들이 지금 다 69층으로도 올라오고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획일적인 규제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 지역에 따르는 규제라는 거죠. 그 규제를 조례에 위임했고 그 조례에서 다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갖고서 해갖고서 그걸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거지 어느 지역을 차별하는 적어도 차별적 규제는 아닌데 이 차별적 규제가 아닌 것을 특혜성 규제로 풀어달라는 데 저는 그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장의 이념적 성향이나 철학에 따라 바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도계위 얘기하셨는데 조례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뭐 서울 플래닝의 도시기본계획이죠. 도시기본계획이잖아요. 기본계획에 따른 명칭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시민 참여단이 100명밖에 안 됐는데 그게 대표성이나 전문성이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확선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재문 소장님의. 그러면 뭐 50층을 왜 고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50층을 고집한 적이 없거든요. 아니 곽 대표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얘기 나오는 언론에서 나오는 게 그건 한강 종합관리 방안에 나오는 그 아까 상업 업무 기능이 50층이 그래서 제일 완화시켜 달라는 표현이 50층 아닙니까? 아니죠. 상업지구에서는 69층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한강 관리 기획에 일반 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재된 지역에는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라고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완화시키는 어떤 그 층수의 대명사가 된 게 아닐까요?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그게 50층이든 뭐 80층이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다만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조례로라도 규정이 돼 있으면은 예측이 가능한데 그게 조례 현재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지침이라는 거고. 그다음 제가 볼 때 지금 한강변에 만약에 50층짜리 아파트를 지어 놓는다. 50층에서 한강에 과연 조망이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50층에서 한강 안 보입니다. 확실합니다. 바로 눈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한강 조망이 전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합 입장에서는 층수가 높아질수록 이 매매가가 비싸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사업성 또 추가 분담금을 줄이기 위한 이런 이제 방편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다만 그런 획일적인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획일적인 규제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없다면 자꾸 이렇게 뭐 그 선거에 의해서 뽑히는 지자체장에 의해서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규정을 만드는 게 옳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뭐 두 번째 질문 넘어가야 되나? 하나 갖고 너무 오래 한 것 같고요. 자, 반포에 이어서
그 송파주의 대장주였죠. 잠실 5단지도 우여곡절 끝에 35층을 수용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점입 가경이라 아까 제가 표현했던 게 이제 또 강남의 하계울 쪽의 대장주죠. 음마아파트. 우리나라 부촌의 대명사에는 음마아파트 4,000세대가 넘죠. 여기에는 지금 지자체 장까지 가세됐단 말이죠. 그 이상을 고집하고 서울시에 그냥 올리겠다 얘기하는데 이 이유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리 곽 대표 먼저 얘기해 주시죠. 글쎄, 뭐,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긴 했는데, 제가 거기 이제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죠. 근데 뭐,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음마아파트가 다른 지금 재건축 추진 단지에 비해서는 현재 용적률이 꽤 높습니다. 그렇죠. 예, 중층 아파트고 190%가 넘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을 진행했을 때 현재 시세대로 이렇게 뭐 분양가를 산정한다든가 하면은 상당히 뭐 큰 추가 분담금이 발생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성을 높이려면은 현재로서는 층수를 좀 더 높여야 되는 이런 이해관계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또 하나는 지금 뭐 이 층수 규제보다도 더 핫한 이슈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뭐 이렇게 부활이냐, 뭐 일본이 돼서 부활을 하느냐 또는 뭐 유예가 또 되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세미나 때도 그것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음마아파트는 현재 사업 추진 속도로 봤을 때는 올해 이제 연말까지 돼 있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혜택을 보기가 좀 어려운 단지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어차피 이런 상황이면은 그냥 원래 좀 그 하던 주장을 계속 이어가 보는 것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또 음마아파트는 상당히 이 설계라든가 이런 데 돈을 많이 썼습니다, 이미. 이렇게 49층 계획을 세우면서 비용이 많이 발생된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전략적으로 그렇게 주장하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당분간 고수를 하고 굽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35층 규제 재건축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 이재문 선생님 먼저 대답해 이제 주시죠. 본질적인 문제는 이제 건폐율을 줄이고 예. 그다음에 층수를 높여서 조망 프리미엄을 얻음으로 인해서 사업 이익을 극대화시키자라는 거가 층고의 논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도 잠실 5단지에 대해서 말했지만 일부는 준주거지구의 기능과 도심의 어떤 광역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5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를 가시적으로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곽 대표님 말씀 따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보다는 그거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이 진행 속도로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사실 포기한 경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과연 음마아파트의 지금 현재 입지가 광역 기능을 가지고 있냐는 얘기죠. 결국에 뭐냐면 음마아파트 지금 위치는 주변의 아파트 단지하고 그다음에 양재천을 중심으로 마이스랑 이어지지 분할돼 않나요? 있죠. 그러니까 분할돼 있는데 오히려 마이스는 잠실 5단지하고 더 연결이 돼 있다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갖고서 양재천을 주변으로 해서 단절돼 있는 순수하게 주거 기능을 하는 아파트 단지라는 거죠. 현재 뭐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갖고서 49층까지 가겠다라는 걸 현재 고수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바뀌고 뭐가 바뀌어서 어떤 정책적인 변수가 있거나 앞으로 5년 후에 이것이 과도한 규제다 그래서 2035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35층에 대한 규제를 50층으로 풀어준다든지 어떤 관련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 음마아파트의 위치로 봐서는 그거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음마아파트가 아니고 재건축 시장 음마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5층에 대한 재건축 시장은 제가 이제 보면 서울 시내 전반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한 평균 용적률이 한 250.8%에 한 27, 8층이 평균 높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35층에 대한 규제는 당위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그것이 층고 해제로 인한 어떤 재건축에 대한 다시 열기를 일으키기 위한 규제 완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곽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 35층 규제에 대한 그 변화 가능성은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뭐 상당히 오랜 기간 고집했던 문제이고 그래서 뭐 내년 또 지자체 선거가 있는데 내년 뭐 이렇게 박 시장 그 임기까지는 아마 서울시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후에 또 어떻게 될지는 저로서도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은 이게 층수 규제 플러스 지금 초과이익 환수제 이 두 문제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층수 규제는 당분간 뭐 한 1, 2년 사이에 큰 이 재건축 시장의 투자성을 좌우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가 올해 연말에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재건축 시장은 변동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조합원들도 이게 뭐 금세 바뀔이라고 생각하고 층수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35층은 시장의 현재 변수는 아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장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저는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원론적인 문제가 조금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10층 내외의 아파트들이 35층이냐 50층으로 재건축을 하느냐를 이제 다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완료가 되고 또 40년, 50년이 지났을 때 그 아파트들의 사업성을 높여서 또 건물을 지으려면 50층으로 지었다면 막 150층, 200층 이렇게 지어야 사업성이 계속 생성이 되는 가야죠. 거 아닌가요? 예, 계속 가야죠. 그러면 정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50층이라는 게 조금 무리한 그런 요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사실 이제 건물은 수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100년, 200년 지나면 그 건물은 수명이 다하면 철거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경제성의 문제를 우리가 어떤 고정된 시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을 미리 해주고 있는 거죠. 그 걱정은 그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시장은 자꾸 바뀌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서울이 좋다고 하지만 또 뭐 한강변이 좋다고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뭐 100년, 200년 지나면은 새로운 도시의 개발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우리는 통일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몇십 년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높은 층을 선호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너무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맞물려 생각하다 보면은 저는 전혀 해법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를 미리 지금 걱정을 한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좀 그 궁금증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공중권이라고도 봐야 되겠죠. 공중권과 조망권과 이거는 우리 시대에 다 땡겼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이제 특히 논의가 되는 거는 이제 한강변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강변을 중심으로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뒤에 짓는 건물들은 이거의 진것만큼 더 올라가야지 뭔가 조망권과 통풍권이 보장이 되는데. 아니죠. 이 선생님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지금 한강에 붙은 데는 15층까지밖에 못 그러니까 줘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나라든지 아니 서울시에서요.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주변은 낮은 층을 유지하게끔 돼 있죠. 그러니까 영국도 결국에 뭐냐면 14층 이상을 못 짓게 돼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 조망권이 유지되는 거는 하나의 그 공공권이라고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아까 곽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2006년인가요? 우리 그 노무현 정부 들어왔을 때 강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막 이제 이러다가 나온 여러 가지 이제 시장주의자들 얘기한 악법 같은 뭐 이런 법들 뭐 그 종합부동산 종부세라든지 여러 그때 다 도입된 실거래가 이런 것들 지금이 아주 뭐 이렇게 양수협장으로 아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다음에 높이 규제를 같이 하는 막 그런 강남하고의 지금 사실 초과이익 환수제도 사실 강남을 타겟으로 했다고 보여지잖아요. 높이도 마찬가지 재건축이니까 그런 측면이 좀 보이는데 그 시장 논리에는 좀 반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럼 우리 이준호 앵커께서 너무 좀 정치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도시공학적으로 해석을 네. 하는 겁니다. 강남에만 50층, 60층짜리 아파트가 그러니까 주상복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목동에도 있고 지금 쉽게 얘기해서 성수동에도 있고 여의도에도 있습니다. 결국에 그 기준을 맞춰 나가는 전체적인 그림에서 봐야 되고 이제 그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경기를 잡으려고 했던 그 부분들은 아마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뭐 타당성이 있고 잡으려도 결국에 못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일부의 어떤 한강 르네상스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강 공공성 재편 정책은 노무현 정책 정부에서 한 것보다는 서울시에 오히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지 그분이 주도했던 측면이 더 강한 거거든요. 결국에 그 오세훈 씨가 2009년에 한강 공공성 재편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뭐 시기에 성숙성이 맞지 않았던
35층 이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결국에 신청한 아파트는 2개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기회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기의 성숙성이 안 맞아서 뭐 그랬다 그러면 뭐 저는 할 말이 없지만 그렇게 돼서 갖고 이제 그것이 주민들의 요청과 과도한 기부 체납 부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다시 원위치 된 상황에서 그러면 과거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을까라고 했을 때 35층이 한 100에서 120m 정도 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강남권에 있었던 건물의 높이가 일률적으로 가로 규획 높이로 105m 정도 규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주택이라는 얘기죠. 복합 건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주택으로만 봤을 때 한 100에서 120층 정도의 층고라면 그것이 가장 높은 수위를 줬다라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고 그 부분에 그 고수하고자 하는 어떤 일종의 고충을 조금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은 아니었다라는 예. 거죠. 일률적으로 강남만을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이 정책을 편 것은 맞다. 제가 아까 들었던 분도 강남을 타겟해서 한다는 게 아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이런 걸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마치 강남만을 좀 타겟으로 한 그때 양상하고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었죠. 예. 곽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게 층수에 대한 제한이 뭐 선진국 도시들에는 꼭 없는 건 아닙니다. 도시 계획적인 측면에서는 층수 규제가 저는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예컨대 이제 뭐 뉴욕 같은 경우에는 층수 규제가 일반적으로는 있지만은 특별 구역을 지정을 해서 그런 곳들은 또 층수 규제를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 경쟁력이라는 측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전부 이 그 지침이라든가 이런 데 이관하지 말고 이 법률로서 규정을 해서 안정성을 가져야 된다는 건 우리 저희 일관된 사실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특별구역도 지정을 하고 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은 좋은데 이건 그게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책이 너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투자자나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점이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정말로 이 재건축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 지금 들어가 살아도 괜찮은지 이 실수요자분들이 고민이 참 많으실 겁니다.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계속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층고 논란 계속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해야 할까요? 앞으로 좀 투자 전략을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전국적인 집값 변동률 중에서 강남 그 집값 변동률이 좀 높게 나오는 이유가 이 재건축 가격이 좀 뛰고 있습니다. 재건축 가격이 뛰는 이유를 사실 일반적으로는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재건축 지금 굉장히 하기도 어렵고 초과이익 환수제 앞두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왜 사람들이 재건축을 그렇게 살려고 할까? 이게 뭐냐면은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 임기에 따라서 이제 임기가 한 1년 남짓 남았으니까 그것도 바뀔 수 있다. 이런 불필요한 기대감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안전하게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뭐 재건축 투자를 그렇게 권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꼭 재건축을 하겠다면은 한 10년 정도 더 걸릴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뭐 이렇게 빚내서 대출 내서 이렇게 투자하면은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한 사람의 수명이?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그 사업의 추진 속도와 조합에 그다음에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실수요자로 과도한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내가 재건축된 집에서 살겠다라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진다라면 사업의 진행 속도와 어떤 이거에 따라서 맞춰서 해볼 필요는 있지만 내가 과도한 융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걸릴 수 있는 이런 재건축 투자에 어떤 추가 분담금 문제라든지 조합의 진행 속도, 사업의 추진 속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또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재건축 투자는
있는 종잣돈을 다 날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투자자의 입장에서라면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부분에서는 처음으로 일치되는 의견이 나왔네요. 좀 대출 없이 한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봤고요. 자,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이 세 남자와 이야기하실 수 있는 시간이 좀 오프라인으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되고 있는데요. 이 세미나 곽창석 대표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매주 금요일 날 지금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랑 여기 이제 앞에 계신 이 소장님, 이 단장님 이렇게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이번 주 주제는 이제 아파트 갭 투자의 허와 실입니다. 이 갭 투자를 너무 또 환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제 갭 투자는 끝났다 이렇게 단정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아까 저희 MC께서 말씀을 해준 저희한테 채택되는 이슈를 보내주세요. 그 전화나 문자를 보내주면 사은품 드린다 그랬죠. 그 사은품은 뭐냐면 부동산 전문 서적인데 우리 이재문 소장이 올해 저술한 잘 팔린답니다. 그 책을 사은품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책 내용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신 거를 여러 가지를 주세요. 그럼 저희가 회의를 해갖고 선정을 해서 저희가 토론을 하는 시간을 마련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다뤄줬으면 싶은 그런 주제에 대해서 편하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채택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도 또 저희가 나눴던 대화, 그 외에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2번 계속해서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도 이 세 남자의 부동산 이야기는 계속 되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또 이재문 소장, 곽창석 대표 그리고 이진우 단장과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